장소는 닥터 글래서의 사무실이고요. 정부 기관에서 찾아온 존스라는 남성은 탁자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며 앤드류라는 환자에 대해서 흥미롭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다른 정신질환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건지 조리 있게 설명한 글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앤드류의 어린 시절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는 블러드라는 성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 아버지의 직업마저 세금 징수원이었던 터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며 순탄치 않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헌데 그런 자식의 상황을 아버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앤드류는 그럼에도 아버지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섰지만 그는 자신이 다가설 때마다 멀어지는 듯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을 하고요. 이후로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작스런 차 사고로 인해 한마디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린 앤드류는 한순간에 내가 이 집의 가장이 되었다 느끼게 되는데, 그 뒤 어머니는 행여나 자식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 헌신적으로 아들을 보살피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앤드류가 취직을 하고 나서까지도 계속 빨래며 식사를 챙기고 침구류마저도 정리를 해주는 생활을 매일같이 반복해 주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앤드류가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도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헌데 그런 앤드류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데, 나이가 27살쯤 되었을 때 진이라는 이름의 이웃집 여성을 마을 행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요. 앤드류는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은 어머니를 닮아 호리호리하고 왜소한 체구이지만 그녀는 주변을 압도하는 매력과 큰 열정을 가진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그런 여성이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자신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말을 하는데, 처음엔 몇 마디 대화만 주고받던 사이가 어느 날은 식당에서 데이트를 할 정도까지 발전을 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을 자신의 여인이라며 소개할 수가 있게 되었을 중 갑자기 어머니가 앤드류에게 다가와선 너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야 할 것들을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보이는데, 엄마인 내 눈에 보기엔 진은 너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닌 것 같구나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앤드류는 진에게 홀딱 빠져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듣지는 못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웬 남성이 주변을 지나다 진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요. 그는 자신을 제리라고 소개하더니 말로 하기도 힘든 저속한 표현으로 진을 비난한 후 앤드류에게도 화를 내곤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진은 연거푸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앤드류는 갑자기 등장한 제리라는 남성이 진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그저 과거의 남자 중 하나일 뿐이라며 말을 돌리게 되고요. 앤드류는 상황적으로 봐서 개운치 않은 요소가 있었긴 하지만 진실에 다가서는 게 겁이 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냥 상황은 넘겨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매일 만났기 때문에 관계는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은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던 순간 진이 앤드류의 목을 감싸며 더 이상 못 참겠으니 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이에 앤드류는 나이가 27살이긴 했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조금만 참아달라며 정중히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안이 맞나? 아무튼 그리고 그게 진과 앤드류의 마지막이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모습을 보이지 않자 앤드류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그녀를 찾아가게 된 거였고요. 진은 냉정한 목소리로 일전에 보았던 제리를 언급하더니
난 그 남자 아이를 가졌는데 그가 출산하는 걸 거부하자 당신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으려 했을 뿐이야 라며 진실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당신을 속일 자신이 있어서 접근한 건데 당신이 나와 관계를 하려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 라는 말도 전해주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온 앤드류는 미리 사둔 약혼 반지를 샀던 가격의 반값에 처분하게 되고요. 자신이 이별한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곧 좋은 여자가 나타날 거라고 위로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 뒤 앤드류는 아무와도 연애를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은 2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케어해주던 어머니마저 앓고 있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를 헬렌이란 여성을 만남으로써 채울 수 있게 된 거였고요. 앤드류는 그녀로 하여금 빨래며 다림질 같은 것을 배우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얻게 된 정신적 충격도 그녀를 통해서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허나 그럼에도 진을 만나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소개해주기는 힘들었는데, 그렇다 보니 직장 동료들은 앤드류를 여전히 싱글 남성으로만 알고 있었고요. 나름 건축 설계와 관련되어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헬렌이라는 연인이 있다는 걸 모르는 주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여성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올가라는 이름의 피난민 출신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나이대가 앤드류와 비슷했지만 체격이 커서인지 성숙해 보이는 느낌이었고요. 종종 자신에게 다가와 나는 혼자 살아요 라는 말을 전하기도 하고, 은근히 뒤쪽으로부터 작업물을 살피며 자신의 묵직한 가슴을 등 뒤에 슬쩍 붙이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가가 대놓고 플러팅을 했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앤드류는 우회적으로 그녀의 관심을 돌리며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앤드류의 집에 올가가 무작정 찾아오게 되고요. 기분 좋게 헬렌과 함께 스테이크 식사를 하던 모습을 얼떨결에 그녀에게 들켜버리게 됩니다. 헌데 올가는 헬렌을 보더니 이것 때문에 자신을 거부했던 거냐며 깔깔 웃게 되는데, 순간 앤드류는 자신의 연인인 헬렌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에 스테이크 칼을 거꾸로 들고 온 올가의 목을 찔러버리게 된 거였고요. 바닥에 쏟아진 게 스테이크 소스인지 피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시간이 흘러서야 그는 겨우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며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설명의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모두 읽은 존스는 아버지에게 무시당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건 흔한 사례이지 않나요? 라며 말을 하게 되고요. 첨부된 서류 밑에 앤드류가 최근에 작성한 건설 도안을 살펴보더니 이 정도 실력이면 이제 사회로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닥터 글래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의사는 맞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력이 좋고 평소에는 차분해요. 다만 누군가 헬렌을 모독하면 참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죠 라고 말을 하는데, 이에 존슨이 혹시 최근에도 헬렌이 이곳에 면회를 오거나 합니까? 라고 묻게 되고요. 이에 의사는 지금도 와 있는데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라며 자리에 일어선 뒤 얼마 후 작은 체구의 여성을 향해 헬렌 오랜만이군요 하며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러자 어색한 가발과 짙은 화장을 한 앤드류가 가성의 목소리로 아 박사님 하며 고개를 돌리게 되는데, 순간 존스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웃음이 나오는 걸 참지 못하게 되고요. 다가오던 앤드류는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더니 존슨에게 양팔을 벌려 죽일 듯 달려든 후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끝. 이야기의 시작은
헥터 그리피스라는 남성이 부유한 과부인 멜리사와 만나 보트를 타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하고요. 그는 그녀와 미래를 나눌 장소를 찾아 바닷가 절벽 아래 숨겨진 동굴로 그녀를 슬며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헥터가 가리킨 동굴은 썰물 때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내부는 음습하고 쾌쾌한 냄새도 나는 불쾌한 장소였는데, 그럼에도 헥터는 폭풍의 언덕에 히스클리프 마냥 멜리사에게 위압적으로 명령해 보트에서 내리게 하고요. 그녀는 평소 지배적이고 야만적인 남성에게 끌리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헥터의 말에 순순히 따르며 이후 그곳에서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까지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가정은 모두 헥터가 세운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고요. 그는 평범한 주방용품을 다루는 광고 기획자였지만 평소 멜리사의 로맨스적 환타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공략하는 것도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멜리사는 목욕 중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또한 헥터가 세운 계획의 일부였고요. 그렇게 멜리사가 죽은 후 장례를 치르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변호사가 공개한 유언장을 듣게 된 헥터는 지금껏 자신이 준비한 계획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멜리사가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두 번째 남편인 헥터가 아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자네트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인 건데, 이미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 여겨 별장이라든지 고급 자동차, 그리고 그 외 요트 등을 구매한 헥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경제 상황이 파산나고 말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빠른 시일 안에 멜리사의 딸 자네트 또한 어머니의 곁으로 보내야지만 자신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헌데 문제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딸인 자네트마저 죽게 되면 당연히 자신이 제일 의심을 사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쩔 수 없이 그는 한동안 자상한 아버지 역할을 하며 적절한 시기가 오기만을 기다려야겠다고 여기게 되고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회사 동료 중 하나가 권과류로 만든 새로운 과자인 너기바라는 것의 홍보를 맡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샘플로 주는 걸 한 입 먹어보니 이게 제대로 만든 게 맞나 싶게 구역질이 나는 맛이었지만, 앞으로 신문과 텔레비전 할 것 없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9월 10일 정식적으로 제품이 출하가 되면 전국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자가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헥터는 머릿속에서 자신의 양딸인 자네트를 어찌 죽여야 할지 번뜩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그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결혼 전 멜리사와 자주 방문했던 절벽 아래 동굴은 썰물 때만 오고 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쉽게 발견되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게 되고요. 그곳에서 자네트를 죽인 후 아직 시중에 나오지도 않은 너기바를 그녀와 함께 두면 이후 그녀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었을 때 9월 10일 이후 그녀는 죽은 것이라고 경찰들이 생각하게 될 거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헥터가 자신의 딸을 죽인 다음 알리바이를 만들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인 건데, 이제 곧 있으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서 서둘러 자네트를 죽여야겠다라고 헥터는 다짐하게 되고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진 딸을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헥터는 동굴 근처에 별장을 구매한 뒤 휴가 시기에 맞춰 자네트를 그곳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한 요트에 태운 후 동굴로 이동해 그녀를 죽이게 되는데,
얼마 후면 밀물이 차오를 시기가 되기 때문에 한동안 동굴안 시신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고요. 맛없던 너기바를 자네트의 호주머니에 넣어 정황을 조작한 헥터는 그렇게 유유히 동굴을 떠나 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딸과 휴가를 보내고 있는 듯 주변 사람들에게 연기를 한 후 자신은 다시 아무렇지 않게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헥터는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경찰이 자신을 찾아오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구상을 해두게 되고요. 너기바가 출시가 되었을 쯤 자신은 별장 근처에 없었던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네트의 시신이 발견돼도 절대 자신은 의심을 살 리가 없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전에 회사에서 만났던 동료와 그는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는데, 헥터는 9월 10일 출하된다는 그 제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동료는 처음엔 무슨 말이신지라고 하다가 얼마 후 너기바요. 그거 사람들이 너무 맛이 없다고 해서 출하 시기가 11월로 늦춰지고 말았네요 라는 말을 헥터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헥터는 순간 기겁을 하게 되는데, 11월은 이미 썰물이 빠지고도 한참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전에 죽은 자네트가 발견될 수도 있는 시기였고요. 아직 시중에 나오지도 않은 너기바가 그녀의 호주머니에서 발견이 되기라도 하면 당연히 광고 기획과 관련된 자신이 경찰로부터 제일 의심을 살 거라는 걸 헥터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밤길을 미친 듯이 질주해 다시 별장 근처 동굴로 찾아가고 있었는데, 겨우 어둠 속을 뒤져 증거로 놔두었던 너기바는 다시 회수하게는 되지만 어느새 동굴 밖에서 바닷물이 밀어닥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헥터는 벌써 밀물이 들어올 땐가 하며 몸을 피할 곳을 찾아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해 그렇게 어이없이 그는 밀려오는 바닷물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넉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게 발견이 되는데, 워낙에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기바가 출시된 이후일 것이라고만 경찰은 추측을 하게 되고요. 이후 그의 양딸인 자네트 또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막대한 재산은 먼 시골에 사는 알 수 없는 친척 할머니들에게 모두 넘어가며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헥터는 자네트의 시신과 함께 너기바가 발견될 거라 여겨 상황을 수습하려 갔다가 오히려 자신도 죽었다는 건데, 이후 자네트의 시신은 동굴 속 썰물이 빠지며 같이 바닷속 어딘가로 떠밀려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인 거고요. 이 말인 즉슨 하지도 않을 짓을 헥터가 해서 오히려 화를 당한 상황인 것을 소설 말미의 문장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원래 11월로 밀려났던 너기바의 출하도 다시 9월로 되돌려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왜곡된 상황을 맞아 사망까지 하게 되었다는 블랙 코미디적 요소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합리화를 제품 마케팅과 소비라는 부분으로 풀어낸 재밌는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